일방적인 그냥 제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만든 그 제도에 의해서 내가 또 컨트롤 당해요. 그런데 컨트롤 당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상한 제도가 발견되면 다시 내가 그 제도를 바꿔요. 사람들이 바꾸면 다시 그 제도에 영향을 줘요. 기업 같은 예를 들어서 인사제도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보상제도다, 임금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거죠. 그 조직이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 만들어 놓으면 그 보상 제도에 따라서 내가 연봉을 받아요. 그걸 바꿀 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제도는 이제 제도를 세운다고 했을 때 사람과 제도는 상당히 계기성을 가지고 구성적이다. 상당히 constitutional, 구성적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발성 예시를 해볼게요. 여기 개체들이 목소리가 단어가 문장이 문체가 장문이 된다고 한다면 그 각각을 통제하는 법칙이 있어요. 목소리는 음성학, 단어는 사전학, 문장은 문법, 문체는 문체론, 장문 문학표현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는 엔티티로서의 개체고 이것은 그 개체를 지배하는 로드, 원칙,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각각의 매칭이 되어서 음성학이 목소리를 지배해요. 사전학이 단어를 지배하고 문법이 문장을 지배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거보다 한 단계 높은 2번의 법칙이 1번 개체를 또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소리는 음성학에 의해서도 통제되고 사전학에 의해서도 통제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해서 더 큰 조직이, 그룹이, 집단이 더 큰 조직이 되고 또 집단 간이 됐을 때 크면 클수록 새롭게 형성되는 실체가 존재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이 형성된다. 그 법칙이 밑에 있는 개체들을 통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창발성 두 번째 포인트가 창발성이었죠. 이게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다. 자, 이걸 이제 예시를 하나만 더 들고 이 부분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동차를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를 분해를 다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부품이 여기 전부 다 강의실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 끈으로 다 묶었어요. 끈으로. 부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부품을 끈으로 묶었어요. 자동차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이유는 자동차 부품을 지배하는 뭐 소재공학이니 화학이니 물리니 이런 법칙들은 자동차의 부품 하나하나를 지배하죠. 그런데 자동차를 지배하는 법칙은 뭐예요? 자동차 공학이에요. 그죠? 자동차 공학이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서 자동차를 조립하지 않으면 부품이 다 있어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건축 해볼까요? 건축 재료들은 지배하는 게 화학, 물리 이런 기본 그런 법칙이 있는데 건축이 되려면 건축학이 필요해요. 그 다음 건축들이 모여서 도시가 되려면 urban planning, 도시공학이 필요해요. 그 높은 실체들이 있는데 위로 갈수록 위에 있는 법칙이 있죠. 그죠? 자, 건축도 마찬가지인데 재료를 다 모아가지고 운동장에 다 모아놨다 해서 건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건축학의 관점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그 건물이 조합이 되어야지 건축의 기능이 가능하다. 자, 조직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다고 조직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제도 아무렇게나 도입했다고 조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작동을 할까 안 할까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거는 조직학이라는 나름대로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조직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과 조직에 대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조직을 이해 못하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조직이 엉망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사람한테는 자꾸 잘해주려고 그러면은 서로 힘들어요. 교회도 그런 걸 많이 봐요. 목회자를 아무리 열심히 개인을 돌봐도 교회가 제대로 제도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이 없는 경우 혹은 기독교 강요, 캘빈이 쓴 기독교 강요도 그것도 인스티튜션이거든요. 영어로 그 인스티튜션에 따라서 직분 제도가 구성이 되고 이런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요 굉장히 사람 중심으로 힘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체의 합의 전체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전체를 조립하고 구성하는 하나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만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거는 평생에 여러분들 과제일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됐죠? 이해 다 했죠? 지금까지 영어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이거는 기업과 관련된 거예요. 기업 조직으로서 기업은 시장과 달라요. 그 다음에 경영학은 경제학과 달라요. 뭔지 모르죠? 이거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기업의 생성. 왜 기업이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세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창조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지 않고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천지교로 대리하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 열망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고 그 창조력을 발휘하도록 하셨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으로 창조하고 어떤 사람은 공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쪽으로 하지만 기업의 창조 쪽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존속하도록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그 창조 열망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단순히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창조의 그 선상에서 함께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제도의 분화 속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제도의 분화가 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고대에 시족장이 교육의 장이기도 해요. 그 시족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정치의 장이기도 해요. 정치적 결단, 재원의 분배도 경제적 수장이기도 하고 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족 온갖 것들이 그 시족장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회가 분화가 되어서 제도적인 분화. 언론도 생기고 대학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그 다음에 기업도 생겼다. 이전부터 시장 거래는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제도화된 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분화 속에서 나온 소셜 인스티튜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트 스토프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분 아는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류의 소명을 세계에 저장된 잠재력 발현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잠재력을 숨겨놓아서 혹은 저장해 놓으셨다. 근데 우리의 직업적 소명은 뭔가 하면은 그 잠재력을 하나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숨어있던 것을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얼라인 시키는 거다. 자, 우리 직업적인 소명은 뭔가 하면 내가 무슨 직업을 하든지 간에 그 영역에서 정치든 공학이든 경영이든 뭐 어디든 간에 그 각각의 영역에서 그 숨겨진 그 저장된 잠재력을 잘 찾아내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집중하는 것, 그것을 우리 직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우리 소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이 아주 세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 각자가 그 저장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같을 필요도 없고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선에 맞닿아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선에 기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열망이 기업의 첫 번째 생성의 조건이다. 두 번째는 공동기획의 참여 열망이다.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그런 사회적 존재로서 관계적 존재로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좀 있어요. 난 독립적인데 뭐 그럴 수 있죠.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를 내고 또 사회적 그런 니즈가 완전히 충족되기도 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가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발견들과 충족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공동기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주로 하는 건 마지막만 주로 이야기할 때 재화 소유에 대한 욕구. 굉장히 좋은 것들, 새로운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혹은 그 재산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기업이 그것들을 충족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는 같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의 역량과 열망과 공동기획 참여 열망과 재화에 대한 디자이어, 이런 재화 소유에 대한 디자이어가 함께 어우러져서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요. 근데 시장과 기업은 달라요. 경제학과 경영학도 달라요. 첫 번째,
앞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창발성 이런 문제 이해가 되죠. 요 문구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방법론적 개인주의자들이에요. 사회나 전체는 실질적으로 실제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리얼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의 단순 합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학은 주로 시장 이론이에요. 금융시장, 자본시장, 그 다음에 제품시장, 노동시장에 물론 매크로 에코노믹스는 좀 다른 전체를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근데 경영학은 조직을 개별 조직에 관심이 있어요. 기업 이론이에요. 기업 이론이라고 하면은 기업이 무엇이고 존재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이해를. 기본 가정이 경제학은 기업 동질성이에요. From homogeneity assumption. 기업은 동일하다. 어떤 점에서 재화를 창출하는 그런 주체, 경제 주체로서 기업이라고 하는 주체로서는 동일하다. 뭐 이 기업이 생산하나 저 기업이 생산하나 그거 그냥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애그리게이션 해가지고 기업이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주체가 생산한 것이 이만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지 개별 기업의 행위에 관심이 없거나 모든 경영학은 기본 전제가 기업 이질성이에요. From heterogeneity assumption. 그 이야기는 기업은 다르다. 무엇이? 리더십이 다르다. CEO가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사람 관리 방식이 다르다. 역량이 다르다. 동기가 다르다. 다 다른 것들을 뽑아내서 그 다르기 때문에 성과도 다르다. 기업 사회적인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능력도 다르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런 가치도 다르다. 기업은 다 달라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이 다른가를 보는 것이 경영학 과목들이에요. 인사관리는 인사가 다르다고 보는 거, 마케팅은 마케팅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들을 던지고 그것에 대답을 갖고 from performance differences 성과 차이를 도출하는 요인들로서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경영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못 들어봤죠? 경제학과 경영학은 다릅니다. 경제학은 이론이고 경영은 뭐 실천이 아니고 경영학 당연히 이론이 있고요. 그러나 집중하는 게 다르고 또 한 가지 가정은 여기 적어놓지는 않는데 인간에 대한 가정이 다르고 기업은 조직 중심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시장은 그냥 general public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니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 인류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긴 어려워요. 이제 폭행 문제 이야기할 때도 신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실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기 어렵죠. 국가 간에도 어렵습니다. 국가 대 국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 글로벌 마켓 전체를 그걸 신뢰할 수 있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업 수준으로 가면 어때요? 그 기업의 멤버들끼리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은 신뢰하기에 제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교수도 있지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시장에서 가정하는 개인은 뭔가 하면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대상을 하면 너무나 나이브하다 이렇게 보지만 기업 조직의 한 단위로 볼 때는 신뢰를 구축해서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타락은 했지만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배적 논리는 경쟁과 가격이에요. 시장은. 그리고 경제 회복과 신뢰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포인트인데 5번째는 응용이고요. 마지막 포인트인데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조직의 구조와 방향. 조직의 구조와 방향. 여기 구조는 조직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철학에서 말하는 구조예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구조예요. 기독교 창조, 타락, 구속할 때 창조의 구조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락과 구속은 방향이에요. 그죠? 타락의 방향으로 하나님께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회복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창조의 구조 자체는 객관적인 실체를 이야기하고 그 구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반대로 갈 것인지 방향의 문제인데 그 이야기예요. 자, 조직의 구조는 구성 요소 혹은 구성 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조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조직이 사람으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아까 조직이 별도로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문화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죠?
스트럭처도 있었고, 그죠? 프로세스, 소통, 커뮤니케이션도 있었고, 코디네이션도 있었고,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고, 방향은 조직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업이 혹은 교회가 어떤 조직이 가느냐. 크리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구조적인 거는 모든 조직이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리더십 모든 조직이 있습니다. 조정 과정 있습니다. 소통 있습니다. 핵심 목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성격이 있냐는 것은 다릅니다. 구성 요소는 다 있는데 조직마다 그 구성 요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방향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는 조직화 원리라는 게 있다. Organizing Principle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방향을 어떻게 정할까요? 그냥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원리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많습니다. 성경 66권에 나온 원리를 어떻게 다 우리가 응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화 원리나 그 기본 원리를 좀 축소하는 경향이 학자들이 다 축소해가지고 몇 가지 딱 그거는 사랑과 공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사랑과 공의를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축소해서 집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집약해서 전체 성경을 아우르는 원리를 우리가 도출하고 그것을 조직에 또 적용하는 요 방향 성격을 어떻게 우리가 정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구성 요소인데 아까 투입이 있고 미션, 비전, 역사, 자원, 환경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도 있고 그죠? 비공식 조직이라는 문화 관계자 잘 잡히지 않은 소프트웨어죠. 일, 과업, 공식 구조, 과정. 여기 구조는 조직 구조로 말하는 거죠. 철학적 구조 개념이 아니고 구조와 과정과 시스템. 그 다음에 사람, 리더 직원 있고 결과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무슨 빼야 되다. 조직을 이해할 때 반드시 짚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다. 이거는 모든 조직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대신에 방향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레알 마드리드가 축구를 잘해요? FC 바르셀로나가 잘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메시가 잘해요? 호나우두가 잘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요즘 호나우두하고 메시 외에 또 누구 한 사람 더? 살라가 이집트 친구 살라가 요즘 완전히 지금 떠고 있는데 삼각구도에 지금 이 두 축구팀의 구조는 같아요. 근데 방향은 달라요. 왼쪽은 어떤 방향인가 하면은 여기 보면 갈락티크, 여기는 슈퍼스타를 데려온다는 슈퍼스타라는 뜻이에요. 갈락티크 전략에 여기는 수많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들어봤나요? 지단 들어봤죠? 유벤투스에서 데려와요. 그 다음에는 호나우두 물론 지금도 그 다음 베컴 그죠? 뭐 여기 우리가 좀 아는 유명한 사람들 다른 팀에서 잘하는 건 스카우트를 해요. 돈을 주고 슈퍼스타 중심으로 개인 중심이겠어요? 공동체 중심이겠어요? 개인 중심. 경쟁이겠어요? 해법이겠어요? 경쟁입니다. 연봉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많이 나. 그럼 다 알고 있네. 두 번째 팀은 자 메시는 여기 보면 라마시아라고 하는 유소년 축구팀이 있어요. 여기는 유소년 축구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 공동체 의식도 가르치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거. 자 여기 해법이겠어요? 경쟁이겠어요? 해법. 연봉 차이 많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많이 안 납니다. 메시가 내가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연봉 많이 줘도 다른 구단 안 가겠다. 이건 뭐 말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뭐 돈 많이 준다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어릴 때부터 함께 뛰는 친구들과 함께 이 공동체적인 모습 속에서 요 구단에서 나는 활동하는 게 내 삶의 의미를 더 높여준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달라요. 스카웃 요즘 좀 하긴 하는데 이전에는 스카웃 많이 하고 주전의 3분의 2가 라마시아 출신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유소년 팀 중심으로 추전을 이뤘으니까 내가 골을 많이 넣는 것보다 우리 팀이 이기고 즐기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뭐 축구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라클, 셋은 공동체, 오라클은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펀적입니다. 포드 자동차와 토요타 자동차 굉장히 다르요. 포드는 어셈블리 라인에서 출발해서 조립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의 자율이나 판단과 참여가 줄었지만 토요티즘은 달라요. 팀제를 하고 참여시키고. 그 다음 일반 보통의 병원과 메이오 클리닉, 미네소타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 같은 게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업에 상관없이 IT든 병원이든 그 다음에 뭐 항공이든 업에 상관없이 성격이 다른 두 종류, 이거는 심플리파이해서 두 종류 사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존재하죠.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위계 원리, 우리가 약간 전체주의에 가깝죠. 위계. 그 다음에 시장 원리는 개인에 가깝고, 개인주의에 가깝다 했죠. 개인이 선택한다고 했죠. 여기는 전체에 가깝죠. 우리 기계적인 조직, 혹은 관료 조직, 군대 조직, 다 왼쪽에 가깝죠. 그죠? 그 다음에 완전히 아까 레알 마드리드 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오른쪽에 가깝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역시 바르셀로나 공동체에 가깝고. 공동체. 자, 이렇게 보면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구조의 뼈대는 다 같지만 성격,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조직화 원리에 따라서, 공동체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전체주의처럼 구조주의적으로 갈 수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경쟁적으로, 여기는 독립적, 여기는 의존적, 여기는 인터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보면은 감독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위계 원리에 따라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캐톨릭, 그 다음에 성공회 조직, 그 다음에 감독교회, 메소디스트 처치, 감독교회, 그 다음에 회중제 컨그레이셔널 처치가 가장 개인 중심,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 장로제가 대리인, 장로를 뽑고 치리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뽑아서 그 장로들이 직분자들이 이제 교회를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중간쯤에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치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 애브리게이션 하는 민주주의가 있어. 그건 완전히 집단적으로 혼자서 결정하는 그런 민주주의, 다수주의죠. 다수결주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공화주의가 중간쯤입니다. 공화주의는 우리 파워 메커니즘은 헌법을 만들어 헌정 질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헌법에 정해진 질서대로 움직여야만 그 인스티튜션이죠. 헌법을 만들고 그 교단 정치에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이야기는 교단 헌법이 있고 교회라면은 그 헌법에 따라서 직분자가 움직이고 교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 캐리스메틱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밑에는 대외에 더 가깝고 위에는 전체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기독경영연구원에서 만든 6개 원리는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경적인 원리, 그래서 기업 조직의 성격을 규정 지어줄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Just Ancient, Jane Justice, S는 Sobeth, 이번에 처음으로 넣었는데 이런 책을 읽는 것 같은데 그죠? 오예, Sobeth, 안식, 그 다음에 T는 Trust, A는 Accountability, 책임, B는 Benevolence, 배려, C는 Creation, 창조.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창조 열망이 발현되는 것이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창조 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어가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업은 창조하는 데다. 기업만큼 오늘날 우리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보존하는 기업, 그런 조직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창조가 돼야 되겠죠. 그냥 사회적 책임, 개인에 대한 책임, 그죠? 배려, 사랑과 공유, 배려가 사랑에 가까워요. 그죠? 포용하고 호혜적이고 나는 배려와 공유, 여기 조금 그대로죠. 배려와 공유, 베네볼렌스, 사랑과 공유죠. 이런 것들이 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 안식은 이번에 넣은 건데요. 왜 넣는 거냐면 너무나 쉼없이 일하는 거예요. 한국 기업. 뭐 한국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 대부분의 기업 너무너무 일만 해요. 주말도 없고 우리나라 특히 일만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경영에 집중해서 혁신해가지고 이기고 돈 많이 벌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 기독 경영은 쉼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새로 선거한 것입니다. 자, 이슈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맞출게요. 하나는 조직은 강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조직이 강하다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호르크하이머, 비판 철학자 호르크하이머가 쓴 도구적 이성 비판. 이 책에 보면은 그게 수단적 이성과 객관적 이성, 혹은 주관적 이성과 객관적 이성 구분을 하는데, 주관적 이성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스트루멘탈한 거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성이 있고, 객관적 이성은 그 근본적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앞에 사람을 치여서 죽였어요. 죽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넌 거예요. 내가 운전자로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나는 교통신호를 지켰는데 사람이 잘못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치여서 죽였어요.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재판관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성을 가지고 운전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이 질문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 뜻은 교통신호를 지켰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수단적 이성이죠. 수단적 이성이고, 교통신호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 법의 교통법규의 정신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 정신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은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고 질서를 지킬 그 정신에 입각하면 사람이 비록 무단 횡단을 하더라도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밟는 게 이성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객관적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맥락 속에서 그 정신과 전체 존재에 대한 큰 틀 속에서 내가 이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 이성, 도구적 이성화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 아렌트가 쓴 책이죠. 예루살렘 아이히만에서 아이히만이 남미에 도망갔다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가담해서 도망갔다가 이스라엘 경찰에 잡혀가 예루살렘 호송돼서 그 재판 과정을 한 아렌트가 보고 언제나 이 책을 썼어요. 아무리 이 사람을 정신 감정을 해도 정신적으로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그 책의 마지막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악의 평범. 평범한 활동 속에, 일상 속에서 왜 죄가 일어나느냐. 이 사람은 가정적이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종교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자녀에게 부드러운 아빠예요. 그런데 유대인 학살에 가담하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삶을 보면 너무나 평범한데 큰 악에 왜 이렇게 들어갔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 나는 군인으로서 그냥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난 명령하니까 따라 한 거니까 내가 뭔 잘못, 나 이성을 사용했다. 명령하면 따라 하는 거야. 근데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이 잘못인지에 대한 한 번도 객관적 이성을 발휘했느냐. 조직 속에서 보면요, 옛날에 핀토라고 하는 모델인 포드 자동차에서 일본 자동차, 소형 자동차가 막 미국에 오니까 빨리 이제 출시를 돈을 많이 버는, 소형을 많이 버는데 이건 뒤에서 탁 박으면 약간만 충격이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가스 안전장치 부착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가스 안전장치 하는데 $11. 근데 안 했어요. $11만 더 하면, 가스 안전장치를 하면은 폭발 안 하는데. 근데 어떻게 계산했는가 하면 자기가 1250만 대를 판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1375억 달러가 드는 거죠. 11불 곱하기 1250만 대. 근데 어떻게 계산하면 180명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이 사고로. 예측을 하게. 180명이 부상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20만 불, 부상을 당하면 6만 7천 불 배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산을 했더니 약 500억이 남는다, 돈이. 한 대당 $4 남으면 1250만 대 하면은 약 5천만 불이 남는데, 그 5천만 불, 500억을 벌기 위해서 부상당할 것도 예측하고 사망할 것도 예측했는데 리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 속에서 500명 이상이 리콜 안 하는 바람에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리콜 책임자로 있던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쓴 건데, 리콜 책임자에 왜 내가 리콜을 안 했는가? 이 상황에서 포드 관점이 너무 강했다.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이었는데, 조직의 윤리적 관점이 워낙에 강력하게 있어가 내가 객관적 이성을 발휘해가 실천 이성을 발휘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되돌아보니 나는 너무 어리석었다. 아이 히만이나 포드 리콜 담당자나 운전자나 다 같이